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티치미. 자, 오늘의 선생님은 우리 삼국지의 달인이십니다. 우리 이성호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전남대 사학과의 교수로 있는 이성원이고요. 주로 중국 고대 중세 연구하고 또 교육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오자마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 선생님들의 레파토리시죠. 좀 당황하셨습니까, 선생님? 당황도 하고 네. 또 호기심도 생기고 어떻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지 아마 정영돈 씨의 능력에 따라 아닙니다. 이거는 조회수는 선생님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잘 부탁드립니다. 안 나옵니다, 선생님 탓으로. 예.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이제 중국 쪽만 파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중국이나 동아시아 관련되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중국, 일본의 많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의 문화의 원류이자 이제 기원이 되는 중국 문화의 그 기원을 이해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와 또 뭐 일본의 문화 포함한 동아시아 전반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신중이시네요? 신중이라기보다 동아시아의 문화 원류는 중국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고 그런 분야로서 중국에 대한 애정은 크죠. 그러나 또 걱정하는 점도 많고요. 이래서 저희가 미리 대본을 안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중국에서도 혹시 뭐 유학을 하시고 그러셨나요?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제가 중국에 갔던 곳은 이제 중국의 일종의 띵크탱크에 해당되는 중국 사회과관에 있었습니다. 그때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던 음식은 뭡니까? 뭐 호거도 좋고 호거? 항상 일상적으로 양로초안도 뭐 많이 먹었지만 양로초안이요? 양꼬치. 양꼬치는 진짜 맛있더라. 술은 바이주는 뭘 좋아하십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이저는 펀저우입니다. 분주. 이제 중국 산서성의 명주인데요. 그렇죠. 정말 맛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표현할 때는 펀주 한 잔으로 황하를 마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황화 되게 물탁하잖아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선생님. 중국의 문화를 마신다 이런 말이겠죠. 황하를 통해서.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우리 이거 한번 깔고 갑시다. 중국 지도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좋네요. 예. 자, 여기 좀 아까 펀주? 그렇습니다. 예. 황하 유역에 큰 산맥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오는데요. 이 산을 타이형이라 그래서 태행산맥이라 그래요. 이 태행산맥의 동쪽을 산의 동쪽이니까 샨둥, 산둥이라 그래요. 이 태행산맥의 서쪽은 산서지방. 그렇죠. 바로 그 산서지방. 태행산맥의 서쪽 산서지방에 황하의 지류가 있고요. 거기에 펀하라고 하는 그 강물이 흐르는 그곳에 탱화촌이라는 마을에서 빚는 술인데 정말 195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 중국의 주류 품평에서 바로 중국의 명주로 항상 꼽히는 술이 펀저우라고 하는 술이죠. 근데 사실 이쪽이 산둥이구나. 그렇죠. 이쪽이 산서고. 그럼 밑은 뭐로 나눠요? 그러면 이제 황하가 흘러갈 때 황하의 북쪽은 하북이죠. 황하의 북쪽인가 허베이라 그러고 황하의 남쪽이면 하남. 그렇죠. 하남성인 거죠. 호수가 많은데 호수의 북쪽이면 호북. 그렇죠. 호북성이 되는 거죠. 그 아래 호수의 남쪽은 호남. 호남성이 되는 거죠. 선생님 아주 그냥 그 학생들 가르치듯이 아주 쏙쏙 잘 들어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중국이 너무 넓고 여전히 자연을 통해서 경계를 많이 아직도 하고 있죠. 우리 고변은 요 베이징 요쪽에 아는 재벌들이 많다고. 그 저한테 가자고. 어쨌든 오늘 삼국지를 한번 건드려 볼 텐데 삼국지의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삼국 시대라고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제 AD 220년부터 280년까지 딱 60년의 시기예요. 얼마 안 되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삼국 시대가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그 짧은 60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토록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삼국 시대가 강렬하게 깊은 인상으로 흔히 난세를 대표하는 시대로 강하게 인식된 것은 소설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나관주. 네, 그럼 삼국 실제로 그런 뭐 영웅들이 많이 나왔던 게 아니라 소설 때문에 좀 뭔가 펌핑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사 삼국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 삼국지연의 그 많은 영웅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거나 진수가 썼던. 아주 일부
소략하게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정동 씨는 삼국지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조은이죠. 상산 조자룡. 예. 요즘 조자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조은이 그 일당백으로 그 유선 구하러 가는 장면은 어허. 왜냐면 삼국지를 3번을 읽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야. 어거지로 읽었습니다. 남자 되려고. 그 만화 삼국지 본 거 아닌가요? 아니, 60권짜리? 나간 중에 이문열의 아, 삼국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제일 좋아하는 삼국지 버전도 다른 버전도 있습니까? 아마도 현재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이문열 선생님의 삼국지를 제일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네. 저의 경우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저에게 가장 영향을 준 것은 고우영 화백의 만화 삼국지입니다. 아, 정말 저에게 큰 인상을 주었고 그게 60권짜리 만화 삼국지 아닌가요? 10권이에요. 10권. 현재는 고우영 화백의 아드님이 이제 그 판권을 가지고 현재는 뭐 몇 권으로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제 기본으로 10권이죠. 정말 명작입니다. 이야, 요거 한번 봐야겠네. 그런데 이거 삼국지 그럼 요 전후로는 어떻게 돼요? 삼국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전개 이야기는 220년부터 삼국 시대의 전개지만 정사 삼국지도 그렇고 소설 삼국지연의의 시작은 후한 말에 후한말. 황건적의 난이 막 일어나며 세상이 도탄에 빠지는 182년경부터 되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아, 그러면 요거는 후한이라고 하면 유방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한 후한 모두 유방이 건국한 한나라의 그 왕조인 거죠. 아, 그러면 요때 얘기가 초한기겠네요? 초한지? 초한지는 이제 요때 얘기. 진시 황제가 죽고 유방과 항우가 항우가 천하 싸우는. 패권을 다루는 그쵸. 약 10년간의 이야기. 아. 그게 이제 초한지가 되고요. 거기서 결국 승자가 된 사람이 유방이고 유방이 세운 왕조가 바로 한나라.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는데 예. 그 사이에 이제 왕망이라는 사람이 한번 오. 쿠데타를 통해서 네. 권력을 찬탈했던 딱 15년 정도의 남짓의 시간이 있어요. 예. 그걸 경계로 전한, 후한으로 나누지만 크게 보면 이제 한나라죠. 한나라다. 그런 한나라, 어떻게 보면 고대 제국의 완성이었던 이 한 제국이 네. 이제 흔들리면서 어허. 그러면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면서 천하의 영웅들이 난세에 등장하는 거죠. 저 궁금한 게 한나라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중국의 주류 한족? 또 한족이고 왜 이 한이 중국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 많은 왕족 그러니까 중에. 엄청나게 민족이 많잖아요. 네네. 항우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제가 항우였다면 진시 황제에 이어서 천하의 제국을 수립하고 황제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항우는 가장 중요한 관중 땅과 천하를 자신들의 공신 집단과 일족들을 제후들에게 18제후들에게 땅을 나눠주게 돼요. 그리고 자기는 고향인 바로 장강유역의 초나라 지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죠. 이것을 사마천은 비단 옷을 입고 고향을 돌아간다? 금유하냐? 금유하냐?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자신의 곧 정적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라이벌인 유방에게는 유방도 공을 좀 세웠죠. 유방에게 땅을 나눠준 분봉된 땅이 관중평야의 진령산맥 아래쪽에 한중 땅이라는 그 땅을 분봉해 줬어요. 한중. 근데 그 한중 땅을 가로지르는 강이 한강이에요. 우리도 있잖아. 그렇죠. 그 강물의 이름이 한이에요. 지금 한족 할 때 한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한중 땅을 분봉받자 유방이 통치하는 그 땅은 한나라가 됐어요. 아. 그런데 그 유방이 이제 항우도 무찌르고 중국 전체를 통일하게 되면서 한족이 주류가 됐구나. 한나라가 된 거죠. 어. 그런데 이 한나라가 약 400년 동안 400년. 고대 제국을 완성하면서 오늘날 중국인들에게 자신의 문화의 모든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자신들은 한나라의 후손으로서 한족, 자신들이 쓰는 언어는 한자, 한어, 한문, 많은 것들을 이 한에서 기원했다라고 자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럼 일단은 이 삼국지 본격적으로 건들기 전에 아까 사자성의 금이 환양 이런 거 좋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이거 쇼트 만들기 좋으니까. 그 초안지에서 나왔던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사자성어 같은 것들 좀 있을까요? 많이 있죠. 정말 우리가 알고 오월동주. 있는 오월동주는 그거보다는 좀 더 예전이죠. 위에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초안 시대, 뭐 삼국 시대, 물론 그 전이었던 춘추 전국 시대를 전 시대를 망라해서
아주 절묘한 사자성어들이 많이 그럼 만들어요. 몇 개 한번 문제를 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삼국지에서 나온 거 말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뜻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맞춰볼게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를 들면 이제 항우와 유방이 쟁패를 다루는 과정에서 예. 사실은 압도적으로 우세로 생각됐던 항우가 그치. 마지막에는 쫓기고 쫓겨서 네. 해야성에서 네. 진을 치면서 버티게 돼요. 예. 네. 유방의 군대, 특히 한신을 비롯한 유방의 강력한 군단이 어. 이 견고한 해야성을 포위하며 어. 지키는데 네. 이게 난공불락처럼 난공불락. 난공불락도 사자성어긴 합니다만 네. 그런데 네. 그날 밤 밤 해야성 바깥에서 바깥에서. 즉 유방의 한나라 군대 진영 안에서 네. 호련히 호련이. 매우 슬프고 서글픈 초나라 지역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게 돼요. 오. 그 초나라의 노랫소리는 바로 해야성 안에 항우와 항우의 군대 병사들의 고향의 노랫소리였던 거죠. 그렇게 경고했던 해야성이 그 순간 병사들이 심리적인 동요를 하면서 왜 적진에서 우리 고향의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려올까?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쇼츠 시간 너무 길어서 그런데 우리 고향은 혹시 함락된 것인가? 어. 라고 하는데 사마천이 이것을 네. 사자성어로 뭐라고 비유했을까요? 그 상황을. 네, 딱 들으면 아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아씨 뭐지? 힌트. 힌트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랫소리. 정답! 정답! 우리 정윤동 씨. 네, 정윤동 씨. 사면초가? 그렇습니다. 우와, 정답. 진짜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아, 진짜? 전쟁사가들은 일종의 고도의 심리전이다라고도 해석하는데 노랫소리 하나 때문에 견고한 해야성이 무너지는 우와.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또 내죠, 또. 그래요? 아, 자, 또 하나 낼게요. 또. 초안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예. 네.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쟁패를 다루는 과정에서 네. 사실은 서로 타협을 해서 천하를 양분해서 나눠 갖기로 했었어요. 어. 유방은 서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항우는 동쪽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유방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천하쟁패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어. 합의를 깨고 군대를 거꾸로 돌려서 돌아가는 항우를 습격하게 됐는데 훗날 네. 약 800여 년이 지나서 네. 바로 유방과 항우가 합의를 했던 그 지역을 여행하던 네. 한유라는 당나라 시인이 어. 그 지역을 지나게 되면서 800여 년 전 항우와 유방의 그 쟁투, 네. 전쟁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한 수의 시를 짓게 되는데 용과 호랑이, 유방과 항우를 비유한 거죠. 용쟁호투라는 이야기예요. 아, 문제가 아니었군요. 네, 호랑이와 용이 싸우다 지쳐 이제 전쟁을 그만두므로 천하 만민이 네. 평화를 되찾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어찌하여. 유방은 어. 누구의 명을 받고 말머리를 돌려서 어. 항우를 습격하였느냐? 그것은 네. 사실 양아치 같지만 이 시인은 하늘과 땅을 걸고 운명의 패를 던졌도다라고 시를 지었어요. 이 한유가 지었던 시에 하늘과 땅을 걸고 패를 던졌다. 이거를 사자로 뭐라 그럴까요? 천지신명? 비슷하긴 한데요. 천지가 들어가겠죠? 아! 네, 정현도 씨. 힌트 태극기. 태극. 관련이 돼요. 맞아요. 모르는구나. 권곤일척. 오, 정답입니다. 우와. 이거를 태극기 이야. 이거. 네, 그러니까 역사의 그 긴 기록도 중요하지만 훌륭합니다. 시인의 이 짤막한 시구 하나가 어. 두 영웅의 마지막 하늘과 땅을 걸고 싸웠던 이 쟁패를 절묘하게 표현한 거죠. 아하, 야. 혹시 두 분은 살아오시면서 하늘과 땅을 걸고 패를 던지신 적 있나요? 권곤일척. 결혼? 그럴 수도 있죠. 정말 인생의 큰 결정. 큰 결정. 예. 선생님께서도 권곤일척에서 지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곧 또 가정의 평화인 것 같아요. 왜 유부남들은 항상 결론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쇼츠를 좀 뽑아봤고요. 삼국지의 태동, 황건적의 남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왜 어떻게 해서 천하의 영웅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가 바로 삼국지 연이자 네. 또 정사 삼국지의 시작이기도 하고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영원할 것 같았던 고대 제국 한제국이 후한 말에 이르러서 아주 무능하고 어린 황제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실제 권력은 바로 환관들,
십상시가 여기서 십상시로 나오는 대표되는 여기서 나오는 얘기구나. 그렇죠. 황관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또 하나의 악의 축에는 그 어린 황제의 외척 세력들. 아하. 한 제국이 외척과 환관들의 발효에 의해서 정치가 문란하게 되고 좌지우지하자 여기에 이제 비난하고 맞서기 위해서 네. 뜻이 있는 영웅들이 비판을 가하는데 이 사람들을 흔히 청류파라 그러고 청류. 이 외척 황관들을 네. 탕류파라고 탁류. 후대 역사학자들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자 고교 계통의 신선 사상을 네. 빠졌던 장각이라는 사람이 장각 많이 들어봤어. 네, 장각이 등장해서 이 세상에 네. 도탄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병자를 낳게 하고 아. 배고픈 자를 먹이고 네. 그러면서 그 장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게 되는 거죠. 네. 결국은 스스로 군대를 자위 조직을 갖게 되면서 머리에 아마도 노란 두건을 쓰고 반란을 일으키는 약간 사이비. 그렇죠.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종교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중국 역사의 왕조 말기마다 일어나는 종교와 결합된 비밀 결사 혹은 민중 반란의 전형적 패턴이 됐어요. 종교가 붙는 그렇죠. 종교가 붙어 태평천국에 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야. 명말의 백년교도의 난, 하하. 뭐 당말의 황소의 난을 비롯해서 계속 왕조 말에 일어나는 이런 민중 반란들의 전형적인 패턴이 이 후한말의 황건적의 난에서 비롯된 거죠. 그럼 이 황건적의 난을 그럼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명분은 한나라 황실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겠다고 하면서 각지의 태수들이나 호족들과 군웅들이 낙양으로 결집하면서 삼국지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된다고 볼 수 있죠. 천하의 영웅들을 결집하는 방이 붙자 바로 지금 중국의 하북성 지역의 원소. 탁현이라는 곳에서 유방의 후손인 유비라는 사람이 사실 유비는 뭐 그렇게 크게 보잘것없는 이렇다 할 세력을 갖지 못한 채 집신장수. 그렇죠. 대신 관우와 장비를 만나며 복숭아 나무 정원에서 함께 뜻을 맺고 의형제를 맺는다. 이게 바로 소설 삼국지연의의 첫 번째 챕터의 주제. 그렇죠. 바로 그 유명한 도원결의가 되는 거죠.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계속 비교를 해서 들어야 되니까 이 정사삼국지는 도원결의가 나옵니까, 선생님? 정사삼국지에서는 도원결의는 없습니다. 다만 정사삼국지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관우와 장비와 유비는 친형제처럼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예우해줬다. 그리고 물론 주군과 신하로서의 서열도 있지만 아주 이례적일 정도로 막역한 관계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후대인들은 이 세 사람은 단순한 주군과 가신의 정도를 넘어서서 의형제 같은 관계였다고 충분히 추론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을 좀 나관증은 영원 불멸을 상징하는 복숭아 나무 복숭아. 밭에서 이들이 뜻을 같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 같이 태어나진 않았으나 이후에 한날 한시에 죽기로 맹세하는 그 의를 통해 맺었던 이 관계를 영원 불멸의 그 모멘트를 복숭아 밭으로 설정한 너무도 매력적인 시공간을 연출한 거죠. 정사삼국지도 그 시기에 인물이 아니잖아요. 진수가. 아, 그래? 정사를 이제 편찬한 진수라는 사람은 233년에 태어나서 297년에 죽었으니까 진수라는 사람의 삶 자체가 AD 3세기를 관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기에 정확하게 있네. 그 시대 사람이긴 한데 다만 이제 네.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유비, 관우, 장비, 조조 대부분의 영웅들은 이미 죽었고 진수라는 사람이 태어난 것은 촉한이 있는 지금의 사천지방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촉한 사람인 거죠. 유비의 촉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수라는 사람이 30살 무렵에 자신의 땅인 촉한이란 나라가 바로 조조의 그 위나라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망국의 신민이 되었다가 조조의 위나라의 또 신하가 잠시 되었다가 그런데 이 위나라의 권신이었던 사마의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권력을 찬탈하고 급기야는 사마씨가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진나라. 근데 이 진나라를 후대 역사가들은 이제 서진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또 세 번째 왕조인 서진, 진나라의 관리가 되는 운명적인 그 삼국시대를 완전히 발동했던 관통했네.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진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위나라, 오나라 그리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촉한의 자료와 사료들, 기록들을 모아서 개인이 혼자 위대한 역사서인 삼국지를 저술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한쪽이었겠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뜻밖에도 자신의 고향이었던 촉한을 중심으로 서술한 게 아니라 철저히 조조의 위나라를 정통성으로 삼아서 정사는 그렇게 썼던 거죠. 나중에 나관중이 이제 유비의 초점을 맞춰서 쓴 거네요. 그러면. 네, 사실은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또 진수 자신이 썼던 정사에서도 위나라가 당연히 정통성이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사 삼국지에 제왕과 황제들에 대해서 쓰는 그 편목이 본기편인데 본기편은 오로지 조조와 그의 아들들만 네 권으로 써주고 나머지 유비나 손권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열전편, 즉 일반 사람들의 편목에다가 서술했던 거죠. 외전이네 결국. 네, 이걸 보면 압도적으로 바로 위나라를 정통으로 했고 분량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본기편을 보더라도 바로 조조가 위나라가 정통성이 있었던 거죠. 그럼 정사도 이게 그 당시에 떠돌던 사료라든가 풍문이라든가 이런 걸 베이스로 썼을 거잖아요. 그런데 비교적 진수의 정사는 네. 매우 간결하고 드라이할 정도로 팩트 중심으로 서술된 것으로 매우 유명해요. 그래서 진수의 정사 삼국지에서는 그런 영웅담의 이야기들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웅 관운장, 예. 관우의 경우는 관우 개인만의 열전도 따로 없어요. 바로 관우를 포함하고 있는 5호 장군 편의 그렇죠. 관우를 단 965자의 분량으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진짜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정사 삼국지를 보면 싸움 되게 잘했다. 실망하게 그칠 수 없는데 관운장의 주요 전투에서 승리 부분은 네.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것도 뻥이라고 들었어요. 그 잔이 식기 전에 갔다 오겠다. 이것도 뻥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 이야기는 네. 그 희대의 명대사는 소설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죠. 아니 그 이문열 삼국지에도 그 의문이 나오는데 청룡원월도, 장비 장팔사모, 방천화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포가 말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무기로 사용하기엔 너무 비효율적이고 무거워서 사실은 의전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컸다. 대표적으로 이제 관운장을 상징하는 청룡 언월도, 네. 관운장의 중요한 템인 적토마. 설마 없어요? 그것도 뻥이에요? 그렇습니다. 아하, 적토마 뻥이었네. 안 돼. 왜냐면 저 동묘 아시죠? 동묘가 그 관운장을 모시고 있는 사당이죠. 사당이에요. 우리나라 동묘예요? 예. 그렇죠. 오. 조선 시대에서도 관운장에 대한 그 사당들이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고 특히 고종이 관운장을 매우 흠모해서 한양에 동서남북에 관운장의 사당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냥 나관중 소설에 빠져가지고 피규어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청룡 언월도의 경우에는 대략 중국 당대 이후에 만들어졌을 거로 추정되고 완전 뻥이네. 어떡해. 말씀하신 대로 산산이 부서진다. 청룡 언월도는 주로 실전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의전용으로 네. 속상하다. 워낙 속상하다. 크고 무겁기 때문에 네. 의전 용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나관중은 네. 천하의 용맹하고 그의 무용을 극화시키기 위해서 무려 80근에 해당되는 청룡오늘도를 48kg를 들고 싸운다고요? 1700년 전 도량형으로 돌아가면 네. 당시에 한 근은 지금 600g이 아니라 약 300g에 조금 못 미치는 아, 정도예요. 그럼 그래도, 반이 그래도. 24kg인데 그래도. 그렇다 해도 20kg 가까이 되는 네. 청룡오늘도를 휘둘렀다는 것을 이제 나관중은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 적토마는 실제 정사에 나와요. 오. 다만 적토마의 실제 주인공은 여포였던 거죠. 그렇죠. 원래 여포에서
뺏어서 준 거 아니에요? 조조가 준 거 아닌가? 예. 네, 여포가 타던 말이 적토마 천하의 명마로 정사에 나오는데 훗날 여포가 조조에게 죽음을 당하죠. 예. 소설은 그 이야기를 개연성 있게 끌어들여서 조조가 여포를 죽이고 당연히 그 적토마도 조조가 차지했을 것이다. 네. 그런데 바로 합의성 전투에서 조조가 관우를 생포한 다음에 관우를 회유하게 해서 금은보화와 재산과 관직을 주죠. 그러면서 특히 그 적토마도 관운장에게 선물한 것으로 소설은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그렇죠. 예. 나오는 거죠. 바로 그 유명한 대사가 왜 내가 주는 모든 금은보화는 마다하는데 왜 적토마만큼은 공께서 흔쾌히 그거를 받는 그러자 왜냐면 남자들한테 차는 적토마는 뭐 예를 들면 지금 람보르기니 같은 거잖아요. 뭐 슈퍼카에 해당되는 예, 거겠죠. 그거 못 참지. 관운장의 말은 어. 이 말은 하루에도 천리를 달리니 천리면 400km인데? 이제 곧 이 말을 타고 내가 형님인 유비에게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겠군요. 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다시 뺏어야지 그러면. 조조는 실망스러우나 또 한편으로 정말 관우는 충의의 화신이로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조조, 뭐 손권, 뭐 이런 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로 낙양을 중심으로 처음에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죠. 그렇죠. 후한의 수도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황건적의 난을 상당히 그래도 진압도 하고 전공도 세우고 이제 천하가 안정에 들 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최악의 빌런이 등장한 거죠. 동탁? 그렇죠. 동탁이 등장하면서 동탁이 어린 헌제, 즉 어린 황제를 네. 옆에 끼고 아, 이것을 한자로는 협천자라 그러는데 바로 천자를 황제를 옆에 끼고. 옆에 끼고 국정을 농단하는 것을 협천자의 령제우라고 하는 아주 상투적인 유명한 표현을 써요. 그러자 이번에는 상황이 반전이 돼서 천하의 영웅들이 이번엔 동탁을 무찌르기 위해서 아하. 반동탁 연합군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때 반동탁 연합군의 맹주가 원소다. 바로 원소. 원소. 원소를 중심으로 18로의 제후들이 모여서 이제 반동탁과의 일전을 불사하며 모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관우의 화웅을 목을 참수하는 유명한 장면도 여기서 나오고 또 사수관 전투에서는 여포와 관우 장비 유비 세 형제가 함께 협공을 해서 싸우는 그 유명한 전반부의 가장 역동적인 장면이 바로 이 반동탁 연합군의 싸움에서 사수관 전투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여포 진짜 쩔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좀 방구석 여포라는 말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삼국시대 전편을 통해 한 단기 필마 그래. 한 사람의 무력으로는 여포가 최고였던 걸로 보이고 그 삼국지 게임에서도 무력이 혼자 99예요. 관우는 98. 여포와 50여합을 견뎠던 유일한 사람도 관우로 나오는 거죠. 역사상 관우를 표현하는 말은 만인지적, 즉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만에 해당되는 만인지적으로 표현된다면 여포는 정사에서 비장이라고 이렇게 표현돼요. 나를 빗자에 장수장자를 써서 가장 최고의 뛰어난 장군에게만 주로 쓰는 비장이라는 표현을 여포에게 썼던 거죠. 그럼 원소 밑에 조조가 있었던 거야? 그렇죠. 사실 이 동탁연합군의 가장 주도적으로 구성한 것은 조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그 동시대로서는 원소가 명망이 높고 바로 유명한 그 집안이었기 때문에 원소를 맹주로 해야 많은 사람들이 결집할 수 있다고 구심점으로 삼았던 거죠. 그런데 동탁이 뜻밖에도 낙양에서 장안으로 도주하다시피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장안이 어디지? 낙양에서 서쪽으로 섬서성에 지금의 시안이 있는 곳이죠. 네. 그렇게 해서 동탁이 장안으로 도주하게 됐는데 반동탁 연합전선은 흐지부지 됐어요. 그런데 장안에서 그가 가장 신뢰하는 여포에게 동탁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유명한 초선. 초선을 중심으로 한 미인계였다는 것이죠. 초선도 뻥이라면서요. 네, 그런데 사실 정사에서는 여포가 동탁을 배신하고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 초선이라는 여인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정사에는 없어요. 아하. 초선이란 인물이 나오기는 나와요? 고유명사에 초선이라는 여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종의 고유명사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궁안의 궁녀 중에
어떤 명칭 중에서 초선이라는 명칭은 아주 일부가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관중은 그것을 동탁의 애처비로 그리고 여포가 사랑하는 여인으로 고유명사로 등장시켜서 이간질, 반관계를 통해서 서로 이간질을 해서 결국 동탁의 죽임을 맞는 것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흔히 말하는 미인계의 대표적인 이야기로 그려준 거죠. 근데 여포가 진짜 어떻게 죽었어요? 나 기억이 잘 안 나지? 초선이한테 죽었어요? 여포요. 여포는 한 개인의 역량은 뛰어나지만 지략이 모자르고 그래 모질하게 나오더라고. 또 신의가 없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배반의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배반 배신의 아이콘이 여포인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계속 땅을 잃고 패배하고 서주 땅을 유비로부터 약탈은 했지만 결국 조조에게 생포돼서 죽음을 맞게 되었던 아, 거죠. 조조가 죽였구나. 그렇습니다. 그 정사에도 똑같이 나옵니까? 모질하게 나오나요? 사실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미 AD 2세기에서 3세기의 삼국시대에는 네. 사실 한 개인이나 장군의 무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전쟁은 수만 수십만의 보병 군단을 지휘하는 바로 작전과 진법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휘하는 책사와 군사가 중요한 것이지 여포 같은 한 개인의 용력이 전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이미 아니었던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포마저 제거하면서 동탁이 끼고 있었던 황제는 이제 누가 가장 강력해지냐면 조조니까 네. 조조를 따라서 조조의 정치적 기반인 허창 혹은 허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수도를 옮겨서 이번엔 동탁을 대신해 조조가 협천자를 하게 되면서 천하를 호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이 상황을 용납 못했던 사람이 바로 북방의 맹주 역할하는 원소였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원소와 조조가 화북의 천하쟁패를 위한 교두보를 장악하기 위한 일전을 다투게 되는데 하하. 이것이 200년 200년. 삼국지 3대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관도대전이었던 것이죠. 조대전. 그러면 요 밑에 조조 밑에는 지금 유비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유비도 이제 조조 밑에 의탁하고 있었는데 관도대전 직전에는 유비가 도망가죠. 드디어 욕심을 내서 서주 지역을 차지하고 서주 지역의 자사처럼 그 지역을 장악해요. 근데 이것을 도저히 용납 못했던 조조는 결국 20만 대군을 동원해서 소패성에 가서 소패. 유비와 장비를 무찌르고 그러자 유비와 장비는 도망쳐서 원소 진영으로 도망가게 된 거죠. 아 이렇게 가 또. 그리고 서주성 안에 합의성에서는 관우가 합의성을 지키면서 유비의 두 부인을 보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합의성마저 조조가 함락하면서 뜻밖에도 관우가 조조에게 생포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네, 이것이 관도대전 직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러면 아직 그 관도대전 할 때는 송견이 안 나오나요? 송교는 근데 황건적의 난을 진압할 때 이후에 죽어요. 요절에서. 그래서 이 강동 지방은 그의 큰아들인 손책. 아 손책 맞아. 손책이 정말 용맹하게 이 즈음에 이 강동 지방을 장악하죠. 손책마저 이 형마저도 일찍 요절하면서 그러니까요. 손책의 동생인 손권이 권위. 불과 18살 정도 나이에 우리 권위. 강동의 이제 지역을 자기가 주군으로 하게 되면서 형의 친구인 주유가 정치적 멘토이자 군권을 담당하는 도독으로서 손권을 오유행해 주면서 강동 지방의 부국강병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도대전에 참여하는 거예요? 관도대전에서는 송권은 이제 차지하지 않고 이 상황을 관망하는 거죠. 아 그러면 조조하고 원소. 조조와 원소가 원소. 이제 천하일통의 중요한 전초전에 해당되는 이 황하유역의 화북 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일전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나는? 이렇게 적벽대전이 너무 세서 그런가? 관도대전 살짝 한 번만. 잠깐 얘기를 하면 드디어 원소와 조조가 네. 화북 지역에서 관도 대전을 벌이게 되는데 조급하고 서두르고 공격적으로 이 관도 대전을 주도한 사람은 원소예요. 그런데 그때 조조의 진영에 관우가 있었던 거죠. 아하. 아그 원소한테 갔다며. 이제 유비 장비가 도망쳐서 갔고 관우는 합의성에서 생포됐던 거죠. 아직 있었구나. 그래서
원소 장군들을 죽이지 않나요, 관우가? 소설에서는 관우가 조조 진영에 투항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걸었다고 그러죠. 오. 나는 조조에게 항복한 게 아니라 황제에게 항복한 것이다. 아, 협천자니까. 그리고 나는 형님인 유비에 있는 곳을 알게 되면 갈 기꺼이 것이다. 나는 돌아갈 것이다. 아. 그리고 세 번째는 두 형수인 유비의 두 부인을 작을 내리며 극진하게 대우해달라. 이 세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대인배인 조조가 다 들어줬어. 관우를 품을 수만 있다면, 이야. 그래서 이 조건을 수락하고 관우를 살려주며 그의 투항을 맞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황제에게 부탁하여 관운장에게 관직을 내리고 극진한 대우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나간중은 왜 이렇게 관우를 빨았을까요? 나관중이라는 사람은 원나라 말기에서 명나라 초기 때 전통적인 사대부였고 몽골족이 지배했던 원나라 말기에 과거 시험에 계속 응시했던 사람인데요. 운명적으로 과거급제하지 못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나관중의 평소의 취미는 저작거리 시장에 가서 삼국지의 연극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삼국지 이야기에 흥미를 갖고 심취하며 나중에는 본인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필하면서 아주 매력적인 판타지를 가미하고 수많은 군웅들을 등장하면서 삼국지연이 통속 삼국지연이라는 소설을 집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관중은 자기의 영혼을 담은 페르소나를 두 명을 설정하게 되는데 전통적 사대부로서의 문인으로서는 제갈량을 그리고 사대부가 할 수 없는 그 강력한 무력을 나타낸 일종의 마블 코믹스의 히어로 같은 슈퍼 영웅으로 바로 관운장을 설정한 거예요. 왜 관운을 했을까? 관운장으로 했을까? 정말 무예가 뛰어났다는 그 점보다는 충의를 지키는 그의 꿋꿋함,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바로 관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나관중은 엄청난 무예 능력까지 더 추가하게 된 거죠. 야, 근데 이게 진짜 맞네. 선생님 말씀이 맞네. 이게 나간중한테는 진짜 그 불행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한 그 동아시아의 위대한 문학이 탄생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도 대전에서 관우가 나갑니까? 이 관도 대전에서 중요한 섬하게 분수령이 됐던 백마 전투에서 이 백마 전투에서 활약하는 원소의 장군이 알량인데 관운장이 조조에게 자신이 나가서 공을 세울 것을 요청하는데 조조가 허락치를 않아요. 조조는 관우에게 공을 세워주면 돌아갈 걸 뻔하니까 초조하네. 공을 세워줄 기회를 주질 않는 거예요. 관우는 초조하죠. 그런데 알량이 워낙 뛰어나서 조조의 장수들이 알량에게 참수를 당하고 목을 베자 다급해진 조조는 관운장에게 허락을 하게 된 거죠. 선생님, 초조해진 조조라고 이렇게 라임 한번 맞춰주시면 안 돼요? 초조해진 조조는 선생님. 라임이 대단하십니다. 조조해지. 조조. 정사에도 이것은 명백히 기록되어 있고 소설에서도 더욱더 극적으로 묘사한 적토마를 타고 청룡오놀도를 휘두르며 단 두 합에 알량의 목이 베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럼 이제 알량 문추가 쓰러지면서 원수도 그냥 끝나는 걸로. 네, 뭐 관도대전은 몇 번의 중요한 전투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초기에 이미 알량 문추가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전투를 통해서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너무 우유부단하고 조급하게 전쟁을 진행했던 원소가 뜻밖에도 조조에게 결국은 패배하게 되면서 이 관도대전의 승자인 조조가 천하일통의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패배가 얼마나 쓰라렸는지 관도대전이 끝나고 2년 후에 원소는 결국 죽음을 맞게 되면서 삼국지 전반부의 최고의 명망가 집안이었던 원소가 그리고 원씨 집안이 몰락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 여기까지 좀 재미가 없어. 이후에 전개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삼고초려와 제갈량의 출현인 거죠. 삼고초려는 찐인가요? 삼고초려는 정사에 그대로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다행이네. 네, 이 삼고초려 이야기는 훗날 제갈량이 유비도 죽은 이후에 조조의 위나라를 공략하기 위한 조위의 정벌, 북벌 전쟁을 나갈 때
유비의 아들인 유선에게 출정을 올리며 썼던 유명한 글, 그 출사표. 유명한 출사표라는 그 문장의 삼고초려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사의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소설 삼국지 연의의 모든 이야기의 약 3분의 2, 전반부 3분의 2의 대부분은 사실 유비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그렇죠. 해서 서술되기 때문에 뭐 관도대전 매우 중요하나 소설에서는 그건 조조의 승리이고 유비는 여전히 자신의 근거지와 거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천하를 유랑하듯 힘을 잃고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나마도 형주 지역에 바로 유표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서 같은 유씨 가문의 후손이라는 명분을 삼아 신야라고 하는 작은 땅을 여기에 맞아. 이 신야성. 땅을 빌어주면서 네. 이제 유비는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잠시 조금의 안정을 누리며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1년, 2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도원결의를 맺었던 그 청운의 꿈은 잊은 채 안주하게 된 거죠. 안주하고 있는 유비에게 관우와 장비는 못마땅하고 맞아. 형님께서 왜 저렇게 안주하고 있는가? 매너리즘에 빠졌구나. 처음에 도원결의는 잊으셨나? 형님의 그 살이 오른 허벅지살을 보시오. 그 유명한 비육지탄이라는 고사성어가 비육지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살이 쪄서 청고마비. 살이 쪄오른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후회와 탄식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 뜻을 잊고 말았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지 하면서 다시 처음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강호에 다시 나가고자 하는 뜻을 갖게 된 거죠. 물론 초심을 돌아가는 것은 좋으나 이들이 가장 뼈저리게 느낀 이 관우장비 유비 삼형제의 큰 딜레마이자 결점은 천하를 도모할 만한 지략가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런데 그 즈음 바로 유비가 수경 선생, 사마위 선생이라고 그러죠. 네. 수경 선생을 비롯해서 또 서서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서서. 늘 서서 있다고 죄송합니다. 그때 그들이 추천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저 융중에 가면 융중 땅에 와룡 선생이라고 있는데 누워 있는 용. 앞으로 하늘로 치고 올라가 승천을 기다리는 누워있는 용, 그러나 그는 용이라는 거죠. 천하의 와룡 선생과 봉추 선생 중에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를 얻을 것이다. 방통. 여기서 말하는 와룡 선생은 바로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하나인 바로 제갈량. 제갈 공명 선생이고 그 봉추라는 선생은 바로 방통을 말하는 거겠죠. 두 사람이 또 동문수학했던 친구 관계이기도 하고요. 누구한테 배운 건가요? 다 수경 선생 문화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비는 바로 와룡 선생, 제갈량을 그를 모시고 싶어서 그 융중의 땅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정사에는 3번 찾아갔다고 그러는데 소설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처음 찾아갔을 때는 부재 중이시고 두 번째 찾아갔을 때는 잠자고 있다고. 주무시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째 찾아가서 근데 갈 때마다 관우와 장비는 불만이었던 거죠. 한참 어린 놈이. 그렇죠. 한참 어린 당시 20대 젊은이에 해당되는 그 젊은 사람이 뭐라고 우리가 그때 그럼 이토록 유비는 몇 살이었어요? 유비는 40대 중반을 넘어서는 거죠. 이것도 아들뻘인데 이놈의 새끼가. 근데 드디어 3번째 찾아가서 드디어 제갈량 선생을 만나게 되고 혹시 여러분들이 제갈량이었다면 그 유비를 주군으로 모실까요? 융중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라는 이 제갈량 선생은 그 융중의 시골 안에서도 천하 대세를 읽는 안목을 가졌던 사람인데 제가 제갈량이었다면 전 조조 쪽에 갈 것 갔을 같아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조 쪽으로 가야 공천도 좀 받고. 그렇죠. 가장 현실적으로 네. 조조가 천하를 일통할 그런 능력 있는 자이고 네. 그를 주군으로 모셨을 것 같은데 소설에서는 어떻게 해서 제갈량이 유비를 주군으로 모셨을까? 소설에서는 유비가 눈물을 흘리며 읍소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정성에 감복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갈량이 들려준 놀라운 이야기는 이미 천하의 가장 중요한 화북 땅은 조조가 차지했고 풍요롭고 비옥한 저 장강 하류역의 강동 땅은 손권이 이미 차지하고 있으니 천하 일통은 고사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또 하나의 땅을 차지해서 현상 유지를 도모하는 바로 천하 삼분지계를 제안하게 됐던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거죠. 천하 통일을 얘기한 게 아니라 천하 삼분으로 현상 유지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점을 확보하는 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이야기에 감탄하게 되면서 유비는 제갈량 선생을 모시게 되면서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제갈량 선생을 만난 것은 물고기와 물이 만난 격이로다. 수어지교라는 이 모사성어를 여기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진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조조가 윗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고 네. 송건도 이 강동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결국 남는 땅 가지자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큰 얘기 아닌 것 같아. 먹을 수 있는 땅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세력도 없는데 어떻게 위로 올라가서 할 수도 없고 너 주제를 알아라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그게 뭐 굉장히 안목은 아닌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 아, 그런가요? 왜냐면 강동 못 치지. 못 치지. 조조 못 치지. 못 치지. 여기에 뭐 그나마 유표가 있으니까 약간 여기 있는 야만족 거라도 때. 지키자. 뭐 이런 거 크게.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못 치잖아 지금 조조를. 만약에 정말 무모한 사람이었다면 어. 주군으로 모시며 손권을 공략하거나 그 다음에 조조를 공략할 그런 방법을 제안했을지도 몰라요. 지극히 현실적인 방식을 제안한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설은 네. 제갈량 선생을 얻음으로 인해 함께 천하일통을 도모했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형주와 익주 땅에 있으면서 천하일통을 도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봐요. 선생님 그러니까 별 얘기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별 얘기도 생각해보면. 아니고 생각해 보면 이미 이 북쪽과 동쪽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이미 그때 조조와 송건 옆에는 뛰어난 저기 지략가들이 뭐 넘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봐야 내가 입지도 없고. 그냥 뻔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지적인데요? 그런데- 약간 당황하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시각은 처음이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보통 이 천하삼분지계를 제안한 것을 지극히 현실적이고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라고 또 많이 또 얘기를 하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제갈량을 삼고초려로 얻은 이후에 마치 이제 유비는 날개를 다른 듯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다른 듯 이제 천하 도모를 하게 되고 특히 이제 관도대전에서 승리한 조조의 다음에 이제 목표는 뭐겠어요? 천하일통이죠. 그렇죠. 이제 저 남쪽 이제 황하유역은 다 장악했으니 장강유역의 남쪽만 통일하게 되면 사실 천하일통을 이루고 그가 바로 새로운 왕조의 황제를 자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이제 임박하게 된 거예요. 아, 저 때도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중원을 먹으면 뭐 그렇죠. 최고라도 이 중원이 어디였던 중원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황하의 중류 하류 유역을 포함한 지역으로서 오늘날 중국의 섬서, 산서, 산동, 하남 그 지역을 아우르는 여기 곳으로서 여기네, 여기 완전 센터네. 바로 중국의 황하 문명이 발원한 지역도 거기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를 차지하면 바로 천하를 얻는다라고 많이 그러죠. 일단은 그러면 조조가 먹었네. 그렇죠. 조조가 이미 중요한 우선을 다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조조가 천하일통을 못 이룬 게 의아스러울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적벽대전에서의 패배인 거죠. 그래서 조조는 이제 눈을 들어 저 남쪽을 바라보게 되면서 천하통일을 도모하게 되는데 그 남쪽에 강동지방을 세력을 장악한 게 송권. 젊은 소년 군주 아하. 바로 손권이었던 거예요. 권희 형. 이 손권이 18살에 형의 손책에 이어서 강동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부국강병을 하면서 내실을 다지면서 준비하게 되는데 이제 20대 중반에 접어드는 208년 드디어 조조가 약 80만 대군을 동원해서 남쪽으로 진격하게 되는데 그 남쪽으로 진격할 때 처음 맞아들이는 형주 북쪽 지역을 거쳐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결국 여기에서 유비와의 일전이 불가피하게 되고 다만 이제 유비는 자신의 휘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이끌고 장강역으로 함께 이주시키며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다급한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늦추기 위해서
바로 장판파라든가 장판파? 예, 신야 전투나 장판파라든가 이런 곳에서 바로 기념비적인 전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상산 조자룡과 장비였던 거죠. 혼자서 그 다리 맞고 정세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장판에서 작은 승리를 거두고 조조의 진격을 좀 유예시킨 점, 늦춰준 점. 그거는 팩트네요. 네, 그리고 뭐 조자룡이 유비의 아이를 구출하는 그 정면은 정말 압권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세에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도 있죠. 그러나 아니 혼자 전투 막 그 많은 세를 가지고 네, 유선을 안고 왔다는 거. 소설에 좀 더 과장된 면이 있고 그 모습을 바라본 조조가 저 적진을 돕아요 혼자 단기필마로 활약하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감탄에 마지 않았다는 바로 조자룡의 그 전공이 거기서 나오죠. 그것도 팩트인가요? 그 조자룡이 그 아들 유선 찾고 부인은 찾았는데 부인이 얘기 주면서 자기는 우물로 우물에 떨어지고 던지는.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정세는 안 나와요. 근데 조자룡은 어떻게 얻었지? 조자룡은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는 초기 때 공손찬 공손찬 휘하에 있던 젊은 장수가 조자룡인데 유비가 한때 공손찬이 이제 막역한 관계라서 공손찬 밑에 또 잠시 의탁할 때가 있었어요. 아, 근데 유비가? 그때 유비가 조자룡이라는 이 젊은 장수를 굉장히 탐탁하고 눈여겨보고 조자룡도 유비의 인품을 좋게 보면서 나중에 바로 유비에게 이제 의탁해서 결국. 주군으로 삼게 되는 야, 거죠. 인품은 진짜 좋았나 보다. 네, 유비는 이제 정사에 보면 음악과 네. 그다음에 옷 입는 걸 좋아하고 지디네. 음악 좋아하고 옷 좋아하고. 책 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데 그가 있으면 항상 주변에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들고 술 좋아했나 보다. 아랫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그래서 한량이네 진짜. 그렇죠. 가진 것도 없으면 막 베풀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 사람 밑에. 그거는 이 사람의 큰 강점인데 이 유비라는 사람의 그러한 캐릭터와 면모는 딱 400여 년 전 꼭 유방하고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정사도 그렇고 삼국지 소설에서도 맞아, 유방도 엄청. 유비를 설명할 때 읽다 보면 유방을 연상케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유방의 후손이자 정통성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외모, 성격 이런 거를 다 연결시켜서 설명한 거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나관정이 그 유비에 대한 너무 캐릭터 분석 없이 초안지를 갖다 쓴 게 아닌가. 뭐 그런 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해요, 사실은. 비슷한 게 많아요. 예. 선생님 이제 공격 그만하고 이제 적벽 대전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비가 백성들하고 빠지면서 빠지고 탈출을 감행하는데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죠. 네. 손권이 과연 조조에 맞서서 일전을 벌일 것인지 그렇지. 아니면 조조에게 항복을 하고 투항할 것인가.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유비는 그나마도 있었던 형주 일부의 땅마저도 잃고 또다시 떠돌이 생활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바로 제갈량이 직접 강동을 찾아가서 손권을 만나게 되면서 연합하여 싸울 것을 즉 주전 맞서 싸울 것을 적극 주장하는 그 임무를 맡고 떠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적벽대전에서 제갈량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성공적인 활약은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손권을 설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찾아갔는데 손권 진영의 신하들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대부분. 아우 이거 평하자. 아니지, 그렇지. 아니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 그렇죠. 특히나 황제를 끼고 있는 명분이 있는데 적어도 조조에 맞선다라는 것 자체는 일종의 쿠데타지. 역모, 역적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부분 반대를 하는데 손권에게 싸울 것을 제안하는 중요한 사람이 주유예요. 아하. 왜냐하면 조조는 이미 협천자를 하고 있는 역적의 준하는 동탁 같은 인물이고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고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된다. 손견 이후로서 이 강동에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대부분은 반대하죠. 왜냐하면 또 너무 중과부적이에요. 그렇지. 엄청난 대군이 오니까 그리고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갈량이 찾아와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이렇게 뭐 검은고나 이렇게 막 튕기면서 막 얘기하고. 네, 저는 뭘 보신 거예요? 오우삼 뭘 본 감독의 거예요? 적벽대전 영화를 너무 감동적으로 보고 흥미로운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보면 주유와 제갈량이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막 서로의 뜻을 네. 대화를 나누죠.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해도 그 장면을 그 음악 연주로 표현한 것은
감독의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고 매력적인 장면이죠. 정사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어떻게 그 제갈량이 이렇게 풀었나요? 제갈량이 강동의 조정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강동의 신하들도 있고 송곤도 있고 뭐 주유도 있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귀국은 즉 그대들은 조조에 맞서 싸울 것인가? 라고 물어봐요. 제갈량에게 다시 묻죠. 그대의 주군인 유비는 어떤 입장인가? 그러자 제갈량은 어찌 저런 역적을 우리가 피할 소냐? 나의 주군이신 유비는 당당히 조조에게 맞서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제갈량이 선권의 자존심을 살살 건드는 그런 심리적인 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저 보잘것없어 보이는 유비도 싸운다는데 강동 너희들은 어떤 입장이냐? 강동의 신하들은 반대를 하고 그야말로 통촉하소서 그러면서 반대를 하지만 이 제갈량의 현란한 말솜씨와 논리가 그리고 심리적인 그 자극을 손권이 칼을 들어 자신의 앞에 있는 탁자를 베면서 싸우겠다라는 결의를 그 장면, 퍼포먼스로 보여줬다는 거죠. 아, 그게 정사에 있어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와, 이야기가. 대박이다. 갑자기 궁금한데 그럼 이런 대화를 지금도 사천성 그 사투리 오나라 이쪽 강동 사투리 완전 다른 나라 말이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있었어요. 이미 고대 춘추 전국 시대에도 왕과 제후들이 모이면 통역도 있는데 그거보다 또 다른 레토릭이 있어요. 아, 글로 쓰면 되겠다. 글도 되고 중요한 모멘트에서 종종 시경의 노래를 불러요. 아, 시경에 있는 시의 노래. 오늘날 시경에는 300여 편의 노래가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은 19만 남아 있는데 너 고대는 성시경 얘기한 거야? 시경 노래를 부른다 그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그런 또 발상을. 죄송합니다. 성시경 씨가 또 노래도 잘하니까. 좋을 텐데. 적벽대전 들어가기가 힘드네요. 네, 적벽대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갈량이 강동을 찾아가 자신의 논리와 명분과 또 고도의 심리적인 손권을 자극하게 되면서 드디어 유비의 진영과 손권의 진영이 힘을 합쳐 연합군을 구성하고 조조와의 일전을 결정하게 되면서 바로 삼국지 최대 하이라이트이자 뭐 세계 전쟁, 3대 전쟁의 하나라고도 부르는 적벽대전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게 된 거죠. 적벽이 근데 어디쯤일까요? 네, 적벽은 장강의 중류위역 지금의 호북성을 조금 지나게 되면요. 이런 곳에서 그런 큰 전쟁이 벌어졌는가 하고 좀 실망하게 돼요. 후대의 소설과 수많은 시인과 묵객들이 말하는 정말 절경에 이르는 기암절경이 있는 그런 적벽은 아닌 곳이에요. 화살 얻는 장면 있잖아요. 그건 뭐 소설의 허구죠. 허구. 아, 정사에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 허구의 이야기가 필요한 것은 유비진영을 지휘하는 군사를 담당한 사람은 제갈량이고 제갈량. 손권의 강동 지역의 군권을 담당한 사람은 주유죠. 도독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나관중은 미묘한 라이벌 관계인 것처럼 이제 그리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주유도 강동의 가장 뛰어난 장수이지만 오히려 주유를 능가하는 제갈량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삼국지연의 소설에 수많은 제갈량의 라이벌 관계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모두 압도적으로 제갈량이 더 뛰어난 인물로 부각시킬 때 바로 주유는 이제 그런 역할을 담당한 거죠. 그래서 주유는 제갈량을 경계하기 시작하면서 이 전쟁이 만약 끝나면 저 제갈량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틈틈이 제갈량을 경계하다가 제갈량에게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제안이자 일종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대는 바로 화살 10만 개를 구해올 수 있는가? 일주일 내에 이것을 구해오게. 그러나 제갈량은 3일이면 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원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3일도 되지 않은 그 3일 그 즈음 적벽 주변에 짙은 운무와 안개가 끼게 되면서 시야가 흐려지게 되는 그날 제갈량은 한 척의 배를 띄우고 저 조조의 수군이 있는 함단이 있는 진영으로 서서히 담대하게 찾아가는 거죠. 기습 공격을 하는 듯한 소리와 북을 두드리면서 진격의 부르를 올리게 되자 당황한 조조의 진영에서 원거리에서 먼저 활을 쏘죠. 접근전 전에. 그래서
채모와 그 수군을 담당했던 그 사람들의 명령에 의해서 활을 비오듯 쏘게 됐는데 사실 그건 허수아비로 꾸몄던 가짜 작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배에 꽂힌 화살을 고스란히 가지고 적벽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게 10만 개의 화살이었다는 거죠. 그걸 확인한 주유는 더욱더 놀라고 제갈량의 능력 그리고 제갈량을 더욱더 시기하고 반드시 저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정세도 나와요? 정사에는 나오지는 않죠. 전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예 그런 적벽 대전은 나오긴 나올 거 아니에요. 적벽대전은 중요하지만 적벽대전에서 제갈량이 했던 10만 개의 화살을 구하는 것 그리고 화공작전을 제안하는 네. 것 연안계? 칠성단을 쌓아가지고 화공작전하고 칠성단을 쌓아서 동남풍의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그 제갈량의 신출귀몰의 정점이죠. 가장 과장이 심한 이 모든 것들은 허구예요. 그럼 뭐 정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네, 있습니까? 정사에서는 제갈량이 연합작전, 연합군을 구성하는 외교 전술을 표현한 것, 손권을 설득한 것, 이것은 사실이에요. 조조의 수군의 어마어마한 함단의 진영을 몰래 염탐한 강동의 노 장군인 황계가 황계가 바라볼 때 조조의 수군의 함단이 배의 선두와 선미 또 선두와 선미가 촘촘하게 그대로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배들이 너무 밀집되게 이제 있는 모습을 보고 황계가 주유에게 도독에게 그 적의 함단의 정황을 염탐한 다음에 이거를 보고하면서 화공작전이 주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유에게 보고하면서 둘이 합의하게 된 거죠. 사실 이 화공작전에서도 제갈량이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거 황계가 보고 아이디어를 내서 주유가 오케이 돼서 화공 작전을 한 게 정사네요? 그렇죠. 사실은 적벽대전의 주체는 조조와 송권이고 송권은 근데 이제 약관 20대의 젊은 군주고 명확히 말하면 조조와 주유의 싸움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네. 그리고 이 전쟁의 승자도 손권과 주유이지 유비의 역할, 유비 진영의 역할은 다만 후방부대의 지원과 그리고 도망가는 조조를 추적하는 일부 역할을 담당한 거죠. 유비가 계속 뭔가 좀 얌생이 느낌이 있네요. 네. 그런데 소설은 이 모든 것이 적벽대전의 기획에서부터 결말까지 모든 것은 제갈량의 손아귀에서 모든 것이 진행된 것처럼 나관중은 그렇게 쓴 거죠. 그러므로 인해 거의 신적 경지, 즉 신출귀몰하다라는 이 유명한 신출귀몰하다라는 이 표현은 제갈량을 빗대서 쓰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황계랑 주유 너무 억울하겠다. 그렇죠. 수군들이 밀집되어 있는 거를 딱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내려서 화공작전을 필자는 엄청난 그 전략가이면서. 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연출하기 위해서 실제 정사에서도 황계는 조조의 진영을 찾아가서 항복하잖아요. 젊은 군주의 저 선권을 오만함을 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나는 투항하겠다. 전투가 벌어진 디데이에 우리는 손권의 함단을 이끌고 우리가 귀순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조가 믿었어요? 조조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잘 믿진 않았겠죠. 그래서 소설에서는 의심 많은 조조가 이것을 믿게끔 만드는 극적 장치가 또 필요했던 거예요. 황계가 무리한 요구를 간청을 하는데 주유와 송권이 황계의 제안을 거절하자 그럼 매 맞잖아. 황계가 송권에게 욕을 하며 그러네. 저항을 하다가 곤장을 황계가 직접 맞게 되는데 곤장을 맞는다는 건 거의 피와 살이 튀기면서 거의 죽음 직전에 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지만 그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사실은 손권 진영에 와 있는 첩자들이 진짜 손권과 주유가 황계 장군과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죠. 정세에서는 안 맞았죠? 정사에서는 그렇게 맞는 장면까지는 아니지만 조조에게 거짓으로 투항하는 것은 정사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황계가 직접 곤장을 맞는 그래서 이것을 그 유명한 고육지책이라고 표현하게 된 거죠. 아하. 아니 그 적벽대전은 황계가 다 했네. 그러면서 적벽대전이 벌어지는 그 디데이에 화공작전까지 합의가 됐는데 문제는 바람의 바람이다. 방향이 소설에서는 이마저도 신처럼 바람의 방향을 굿한다고. 제갈량이 신에게 빌어 바꾸는
놀라운 정말 삼국지 연의의 가장 과정의 정점이 바로 동남풍의 바람이라고 바람을 볼수 있어요. 바꾸는 거는 아니 왜냐면 그 기술이 아직도 지금 있어도 대단한 건데. 이제 다만 역사 정사에서는 이 전쟁의 관건이 화공이었고 그리고 이 화공이 성공하려면 바람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사에 실제 화공 작전으로 승리했고 뭐라고 기록돼 나오냐면 적벽의 장강이 모두 타오르는 불로 온 천지가 불에 타올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공 작전의 성공이에요. 그러려면 동남풍이 불었다는 것은 사실이겠죠. 근데 그것이 나관중은 제갈량이 이제 만드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황계가 그거 알았을 것 같은데. 원래 이 지역 사람들은 언제 무슨 바람 부는지 그렇죠. 알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황계네. 당시 전쟁을 할 때는 지형과 기후와 환경, 뭐 안개나 비, 바람 그렇죠.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작전을 피니까 사실은 손권진영에서 적벽대전의 디데이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했겠죠. 근데 황계가 또 노장군이니까 제일 오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강동에서. 그러면 안 해, 황계네. 제갈량 진짜 엉망진창이네요. 아이, 너무 줍줍했네. 엉만진창까지 이제 아니 뭐 없잖아요 지금 선생님 지금 제갈량이 원래 뭐 남아 도는 땅 그냥 그냥 그거를 잘하네. 그 선동을 잘하네요. 약간 이거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거잖아. 원래 어쩔 수밖에 없는 촉 지방을 가져가는 걸 3분지계라고 말을 붙이고. 갑자기 제갈량이 희대 사기꾼이 아니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적벽대전의 과장은 우리도 인정을 하는데 적벽대전 이후에 제갈량이 촉한의 내실을 다지고 유비가 223년경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무려 10여 년이 넘도록 이 촉한을 계속 내실을 다진 건 거의 전적으로 제갈량의 몫이거든요. 근데 10년이나가 아니라 10년 밖에 아니에요, 그러면? 10년 만에 나라가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아 나라는 뭐 그 외에도 계속 265년 제갈량이 죽은 이후에도 또 265년 그러니까 내실을 제대로 다진 건 아니네요. 금방 없어졌으니. 제갈량도 바람까지 바꾸려고 그랬으면. 제갈량도 자기 자연 수명이 있잖아요. 아 제빠시구나. 저는 제갈량 빠입니다. 네. 아니 근데 바람까지 바꿀 정도면 제갈량이 위도 먹고 천하일통을 했었어야죠. 출사표를 몇 번을 해서 북벌을 하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 하잖아요. 사마이한테 번번이 깨지고. 성공을 못하죠. 네. 그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야 근데 이 적벽대전 이후로 이제 위나라가 휘청됩니까? 네, 위나라는 이 적벽대전에서 압도적인 우세로 점쳐졌지만 대패를 하게 되고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다시 화북으로 결국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조조는 사실은 천하일통을 도모하는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이미 조조의 나이는 50대 중반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명태네. 이제 조조는 천하일통을 무리한 감행을 하지 않게 되고 천하 삼부정립으로 이제 완전히 공고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승자는 손권과 주임에도 불구하고 적벽대전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제갈량이네. 그것은 바로 유비와 제갈량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장강유역의 노른자의 땅인 형주 지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 형주 지역을 가장 신뢰하는 관운장에게, 관우에게 이 지역을 맡기고 유비는 제갈량과 장비와 더불어 더 서쪽 익주 지역, 오늘날 사천 지방에 해당되는 익주 지역을 공략하고 운남 지역을 공략하고 그리고 자신의 조상이었던 유방의 첫 정치적 근거지였던 한중 땅, 한중왕. 그렇죠. 왜 유비가 한중에 그토록 집착했는가?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땅이 아님에도 바로 그 한이 한황실의 시조인 유방의 정치적 근거지고 한나라의 한중 땅이 바로 거기였던 거죠. 유비는 한중 땅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삼분정립의 큰 구도를 이루게 됐어요. 살짝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 총나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비가 이렇게 세력을 이 남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을 때 그 맹획이랑 그 남만이라는 게 이제 운남 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세력은 약했지만 체계가 정비되어 있던 사회였고 네.
여기는 부족 사회였을 거잖아요, 운남은. 운남은 그야말로 소수민족들이 수장, 그러니까. 그 지역의 소수민족의 수장들이 통치하는 완전히 그러니까. 2억의 땅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때 저는 이 지명의 명칭이 너무 낭만적이고 멋있는데요. 저 구름 너머 남쪽의 땅. 그러니까. 그래서 운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에 운남은? 여기죠, 여기. 아, 바로 미얀마와 태국, 라오스의 경계선상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고병의 얘기는 제갈량은 이미 정비되어 있는 군사와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UFC 선수가 그러니까요. 동네 관원들 때려잡은 거 아니냐 그런 그러면서 얘기가 이제 막 영토상으로만 확장을 했고 사실 의미 없는 땅이 아닌가. 제갈 빠데 네, 그런 면도 제가- 있죠. 그러니까 운남 지방을 경략하는 것은 넓게 보면 촉한의 영토의 확보이긴 한데 한족들이 거의 산 적이 없었던 소수민족들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행정상으로는 군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지만 전통적 그 지역의 방식을 존중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것도 사실 무슨 공원이라고 보기가 어렵네요. 제갈까가 지금 빠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없다기보다 이제 직접 지배에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벌거벗은 새가새가 더 쉽죠. 이제 대본이 있으니까. 물론 거기는 예측 가능한 할 수 없는 질문이 나올 때 근데 재밌어요. 근데 지금 고 선생님이 질문한 그 내용은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국이고 그리고 9년 질서를 통해 중앙 집권을 했다고 해도 많은 변경 지역의 통치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 쳐놓고 막 7종 7금이네. 총나라에 뭔가 영토를 확장했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는 뭐 적벽대전이 끝나고 이제 새 나라로 이제 딱 정립이 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이 가장 주목하면서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땅은 역시 형주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형주의 동쪽 일부는 손권이 손권을 차지하고 가지고 있고 아주 북쪽 일부는 조조가 차지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이제 촉한이 차지하되 여기에 바로 관운장이 버티고 있다는 점이 바로 손권과 조조로서는 굉장한 부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형주 지역을 둘러싸고 소소한 그런 국지적인 충돌도 계속 진행되는데 관운장이 형주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조조 진영의 번성으로 공략하게 맞아, 되면서 번성. 이 번성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되면서 조조를 매우 위협하게 되는 거죠. 이 번성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관운장은 자신의 무력만이 아니라 지략가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게 되고 맨날 춘추책 들고 있었다고. 그렇죠. 관운장 하면 나오는 기록이 춘추에 통달했다. 춘추라는 거는 중국 고대의 노나라의 역사책으로서 역사의 교훈과 선례들을 통해 자신의 어떤 선택에 중요한 거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번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바로 이것은 관운장이라는 관우라는 인물의 인생의 최고의 정점이자 그리고 사실은 파국으로 그렇죠. 그래. 넘어가는 그 그러니까.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흥미로운 에피소드는 관우가 번성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화살을 맞아서 독화살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데 정사에서는 왼팔에 화살을 맞았다. 그래서 이 치료를 위해 살갗을 드러내고 퍼진 독을 긁었다. 해서 뼈를 긁어내며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이 정사에도 나와요. 그런데 소설에서는 오른팔에 부상을 입었고 오른팔잡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더욱더 이 부상이 매우 중요하고 치명적이었다. 극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 수술을 고통스러워하고 낫지 않는데 호련히 중국 역사상의 신의에 해당되는 화타가 찾아와서 치료를 해주게 되는 거죠. 화타가 훨씬 더 몇백 년 전 앞 사람이잖아요. 그 소설에도 나와요. 근데 화타의 기록은 남은 게 없고 없다. 뭐 돼지 알까기 이런 것만 남아 있대요. 화타는 역사 자료에도 나와요. 조조를 치료해줬던 사람이죠, 실제. 근데 화타가 훨씬 더 예전 사람이라고 그러던데. 근데 조조를 치료해줬는데 화타의 제안은 그랬다고 그래요. 조조가 만성적인 두통과 그런 걸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는 두개골을 절개하고 맞아. 이 외과 수술식으로 해서 치료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고
암살의 위협도 될 수 있잖아요. 의심이 많은 조조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화타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리고 조조가 필요할 때마다 불렀는데 화타가 자신이 와병에 있다는 핑계를 대고 조조 진영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조는 이런 것도 용납을 못해요. 사람을 보내서 진짜 화타가 아픈지 거짓인지를 확인해 보는데 화타가 거짓인 걸 알게 된 조조는 화타를 잡아들여서 감옥에 체포해서 하게 된 거죠. 화타가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화타의 죽음은 관우의 번성 전투로부터 약 1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화타가 살아서 관우랑 만날 가능성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나관중은 이 최고의 장군에게 최고의 의사인 화타와의 조우하는 모멘트로 설정을 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화타는 관운장의 오른팔을 치료하는데 관우는 단 한 번의 신음을 하지 않고 아마 마취도 거의 안 했을 텐데 근데 술 엄청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술잔을 기울이며 바둑을 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소설이니까. 손톱만 벗겨져도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정사에도 그게 있다고 하니까. 정사에 화타라는 인물은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 이제 의학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화타라는 인물의 그 의료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은 아랍 지역에서 중앙아시아 거쳐 들어오는 외과 수술 같은 방법들이 이때에도 조금씩은 진전이 됐다. 그러니 화타의 외과 수술 같은 거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화타를 만나 그런 수술한 것은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나 이제 선권과 조조는 한때는 적이었고 선권과 유비가 동맹관계였지만 이제 조조와 선권이 함께 뜻을 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생겼어요. 바로 관우가 지키는 형주 땅이었던 거죠. 여기에 이제 조조 진영의 이제 최고의 책사는 사마의였는데 사마의는 선권과 관우가 상당히 원한 관계에 가까울 정도로 불편한 관계라는 것을 상당히 읽고 있었어요. 설에 의하면 선권과 관우가 우호 관계를 하기 위해서 선권이 자신의 딸과 관우의 아들과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었는데 개의 아들을 어떻게 뭐 이렇게 결혼시킬 수 있느냐. 그렇죠. 호랑이 새끼를 어찌 개에게 혼인할 수 있냐라고 상당히 모욕적인. 근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지. 개과랑 고양이과가 아예 종이 다른데. 교배가 안 되죠. 교배가 안 되죠. 예. 여기서 핵심은 형주를 둘러싸고 조조와 송관이 이번엔 손을 다시 잡고? 손을 잡게 되고 이제 연합작전을 구사하면서 전면에서는 조조가 싸우는 듯 그러나 후방에서 손권의 진영이 관우를 공략하는 작전을 짜게 되는데 이때 손권 진영의 바로 명장이 육손. 육손이지만 이때는 여몽. 여몽. 여몽 얘가 여몽 맞아, 원래 맞아. 좀 되게 모질했잖아요. 근데 엄청 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장군까지 가지 않나요? 그렇죠. 여몽이라는 사람은 젊은 날 크게 능력이 모자르고 또 학식이 부족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송권이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할 것을 권유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정말로 여몽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자신을 성장시켰는데 어느 날 노숙이 오랜만에 만난 여몽이 어제 그제와 다른 전과 다른 여몽이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자 여몽이 노숙에게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모름지기 사대부는 3일 만에 만나도 그 사람을 볼 때는 눈을 부비며 뜨고 봐야 된다. 알았다. 괄목상대. 그렇습니다. 이야. 와. 바로 그 괄목상대의 주인공이 여몽이라는 여몽이야? 사람이에요. 예. 와. 네, 이렇게 여몽은 입지전적으로 성장하면서 드디어 여몽 인생의 최대 난적이자 삼국지의 영웅인 관우와의 일전을 당당히 여몽이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관우도 경계했던 이 여몽이 마치 자신이 와병이 들어서 아픈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려서 관우의 경계를 무너뜨린 다음에 급습을 해서 드디어 관우를 공략하고 관우가 패퇴당해서 도망가다가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때가 219년 관우의 나이 58세 때였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의 아들
관평까지 관평까지. 하는데 맞아. 죽음을 맞게 된 거죠. 근데 여몽이 관우를 잡아서 관우가 죽은 다음에 되게 여몽은 그 소설에서 빨리 죽여버리는 것 같은데. 그것을 소설에선 관우의 저주인 그렇죠. 것처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관우가 죽음으로써 사실 많은 독자들은 삼국지연의 독자들은 거의 8권에서 거의 끝나. 퇴장하지. 이제 소설의 이야기에 파국으로 이미 접어들고 많은 독자들은 여기에 애석해 할 정도죠. 그리고 장비는 별로 이상하게 죽잖아. 술 먹다 죽나? 뭐 맞아. 그럴걸요? 누가 목 잘라가지고 그 가서 항복하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관훈장을 존경하고 자신의 품에 품고 싶었던 조조도 관우가 죽고 불과 2달 만에 조조도 죽음을 맞게 돼요. 근데 이것을 이제 소설에서는 손권이 관훈장을 죽인 다음에 관훈장의 목을 베서 관훈장의 목을 맞아. 조조에게 보내죠. 아, 근데 그 참수된 관훈장을 보고 조조는 엄청 충격을 받게 되고 마치 그것도 여몽처럼 조조도 충격을 받고 시름시름 앓다가 2달 만에 죽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죠. 중요한 것은 조조는 그 주검을 확인한 이후에 성대하게 관우의 무덤을 조성해서 제사를 지내주게 되는데 그래서 현재 관우의 무덤이 가장 중요한 관우의 무덤이 낙양에 있어요. 관림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제국급에 준하는 그런 무덤으로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후대 관훈장의 신격화가 더 되면서 관훈장의 그 무덤은 관우의 관 그리고 숲을 림자를 쓰지만 이 림은 제왕급에 해당되는 중요한 인물에게만 림을 붙이는데 중국에 2개의 림이 있어요. 관지림. 관지림이라고 유명한 배우 홍콩의 있잖아요. 여배우 예. 황비용의 정말 매력적으로 예. 나오죠. 바로 공자의 무덤. 공자의 무덤을 바로 공림이라 그러고 이거를 이제 때로는 문묘라 그래요. 문을 상징하는 또 하나가 바로 관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마치 중국인들은 공자의 또 하나의 대척점에 관우가 있는 것처럼 물을 그렇죠. 나타내는. 그런 반열에까지 올린 것이 관우의 사후에 더욱더 승격화되고 신격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관우가 죽자 가장 애통해하고 충격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유비였겠죠. 그래서 유비는 관우가 죽은 그 이듬해에 총 군대를 동원해서 손권과의 일전을 감행하게 돼요. 근데 이 전쟁은 매우 무모하고 서둘렀고 그리고 제갈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맞아. 이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이 삼국지 3대 전쟁의 이제 마지막 이릉대전이었던 거죠. 이 전쟁에서는 거의 유비는 대패를 당하고 제갈량 뭐 하는 거야, 제갈량? 아니 제갈량이 끝까지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되는데 이기든가. 네. 주군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여기는 일종의 성급한 원한, 보복을 갚고자 하는 유비의 성급한 결단이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되고 이릉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손권의 진영은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성장하고 이제 유비의 축하는 쇠퇴길로에 접어든 그런 모습이고 이 충격으로 이릉대전 이후에 2년 만에 유비도 죽음을 맞게 되고 유비가 죽기 그 전에 장비도 부하들의 배반에 의해서 맞아. 살해당하면서 유비, 관우, 장비 세 삼형제 어. 그리고 최고의 삼국지의 최도의 패장인 바로 조조마저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주인공들이 다 죽었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영웅들이 이제 죽음을 맞게 되면서 이제 삼국지는 이제 파국으로 치닫고 그 마지막은 이제 오장원 전투에서 제갈량의 죽음으로 사실 소설의 이야기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근데 정사는 어떻습니까? 정사에 의하면 유비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제갈량에게 그런 유언을 남겼다 그래요. 이 촉한을 그대가 보기에 저 어리석고 부족한 아들이 유선? 보기에 도저히 능력이 안 된다면 그대가 이 나라의 땅을 경영하기를 바라네. 그러나 제갈량은 차마 그럴 수 없었던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도 부족하지만 유비의 아들인 유선을 보좌하면서 이 촉한을 더욱더 건실하게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 유언에 있는 철천은지의 원수였던 저 조조의 위나라를 공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모를 하게 돼요. 무려 5차가 넘는 정벌을 벌이게 되는데 1차, 2차에 걸친 정벌을 할 때 주군인 유선에게 바로 정벌을 떠나는 제갈량이 올린 그 출사표. 표문,
그게 그 유명한 출사표였던 거죠. 융중에 있던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선대이신 유비께서 저를 거둬들이셔서 삼고초려를 하여 저를 주군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유비가 이루지 못한 위나라의 정벌은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꼭 완수하겠나이다 하면서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그걸 읽었다는 거죠. 흔히 중국에서는 제갈량의 출사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사내대장부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근데 출사표를 던지고도 근데 계속 돌아왔잖아요. 실패하고 돌아오고 네, 또 실패하고 던지고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던지고 돌아오고. 끝내 이루지 못한 이것은 비운의 실패가 노정된 정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총정리편입니다. 예, 5분야로 나눠봤습니다. 네. 최고의 무장 1, 2, 3, 최고의 책사 1, 2, 3, 최고의 쓰레기 1, 2, 3, 최고의 그 보스 네, 1, 2, 3, 그리고 최고의 사자성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일단 최고의 보스부터 해보겠습니다. 3위부터 하겠습니다. 3위. 3위 보스. 최고의 유비. 유비 쳐줘요? 너무 촉바 아닙니까, 선생님? 촉발하면 유비를 1위로 해야 되겠죠. 유비 제갈량 너무 사랑하시는데요. 사실 너무 한량인데 뽑으신 이유가 뭐 유비는 이제 전형적인 덕이 있는 덕자. 덕망의 그런 주군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협에 대해서 수많은 그 저작거리에 있었던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포용했던 그 점을 이제 조조도 경계했던 거죠. 사람이 모이게끔 하는 힘이 그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조조가 갖지 못한 또 다른 면에서의 이제 덕이 있는 것. 특히 적벽대전 직전에 그 수많은 백성들을 직접 이끌고 나가는 모습은 그 위민, 백성들을 위한 그런 면모들이 보여주죠. 이거 지금 정사편입니다, 여러분들. 소설편이 아니에요. 정사에서 뽑은 그 보스 3위 유비 2위는요? 2위는 저는 손권을 손권. 손권은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아버지와 형이 일찍 요절하게 되면서 이 강동 그러니까. 지역을 맡게 되는 사실 엄청 부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군주가 강동을 강력하게 부국강병을 시키고 내실을 다진 이후에 적벽대전이라는 최대 위기에서 이 전쟁을 결국 감행하고 끝까지 이끌고 승리를 얻음으로써 조조에게 승자를 거둔 것은 송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적벽대전 이후에도 끊임없이 형주 지역의 공략 그리고 영토를 넓히면서 당당하게 성공적인 재벌 2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 송건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대망의 1위는요? 네, 이건 순위를 떠나 압도적으로 조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네, 소설은 유비를 중심으로 한 촉한의 이야기지만 정사의 정통성도 물론 조조일 뿐만 아니라 사실 조조하고 비교할 만한 인물이 없어요. 가장 압도적인 패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조조죠. 사실 완벽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싸움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조조가 왜 천하통일을 못 이뤘는가가 의아스러울 정도로 그 점에서 이제 적벽대전이 굉장히 분수령이 된 건 맞지만 비교한다면 조조가 압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최고의 쓰레기. 쓰레기. 또 이미 이건 1위를 깔아놓고 가겠습니다. 정사에서 나오는. 저는 동탁 물론 동탁은 빠질 수가 없겠네요. 예, 정사에서 나오는 가장 쓰레기 1위 동탁. 18로 제후의 공공의 적, 깜짝이야. 18 제후들의 공공의 적이었던 동탁. 바로 동탁이 되겠습니다. 동탁이 저질렀던 가장 쓰레기 같은 짓 딱 하나만 뽑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어린 황제를 모시고 있지만 국정을 농단했다고 하지만 황제인데 황제의 어좌에 아무 때나 가서 앉고 황제가 머무는 곳에서 잠을 자고 궁녀들을 자신이 범하고, 그리고 한두 개가 아니구나. 조정 안에 엄연히 황제가 있는데 장검을 차고 있고, 정말 이것은 능욕하는 모습이죠. 예. 자, 2, 3위가 궁금합니다. 네, 2위는 여포입니다. 여포. 왜 애가 좀 모질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나관중이 표현하고자 했던 이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의리, 충의와 그다음에 신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 가장 강한 사람이 관우라면
가장 불신과 배반의 배신의 아이콘처럼 된 인물은 바로 여포죠. 근데 정사에서도 쓰레기로 나와요?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배반을 하고 동탁을 죽이고 한 사람의 주군을 충직하게 모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너무 뛰어난 무력을 과신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구나.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찬탈하거나 암살을 감행하는 사람이 여포죠. 그런 점을 소설 나관중은 교훈을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3위는요? 3위는 좀 고민인데 맹달을 맹달? 맹달. 오맹달? 이제 맹달은 바로 번성 전투에서부터 관우가 위기에 몰렸을 때도 항상 구원병을 지원했는데 맹달이 가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맹달은 지원군을 보내지 않게 되면서 사실은 유비 진영과 조조 진영을 간을 보면서 간에 붙었다 쓸데기 붙었다. 그런 인물이 이제 맹달로 나오는데 이제 소설은 더 강조를 했지만 역시 맹달이 그때 번성 전투의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관운장을 지원했다면 관운장이 그렇게 죽음을 맞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최고의 책사. 책사. 아, 지금 제갈량이 1위에 가느냐 마느냐가 사마이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제갈까가 있거든요. 네, 정사 버전입니다. 정사 버전. 정사. 3위부터 가겠습니다. 3위 저는 3위는 주유를 뽑겠습니다. 주유는 손권 진영의 이제 나중에 오나라지만 오나라의 명장이자 도독이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린 주군을 보필했던 최고의 책사이자 뭐 이런 모든 역할을 겸비한 사람이 주유인데 심지어 잘생기까지 얘기했다면서요. 굉장히 멋져서 당시 오나라 지역에서는 이 주유를 주랑이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뭐 요즘 말하면 이제 꽃미남 같은 주도령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한데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런 사람. 오나라 뭔 소리지? 아주 오나라. 뭐지? 자, 2위. 네, 정말 1, 2위는 박빙이고 정말 누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조금 뭐 저의 주관적이고 예. 개인의 취향을 좀 반영해서 아시지만 2위는 역시 사마이가 되겠습니다. 사마이. 사실 능력 면에서는 뭐 제갈량과 견줘도 손색이 없고 제갈량과 사마이는 불과 2살 차이예요. 그래서 사마이가 2살이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이를 한 이유는 제갈량이 활약을 할 때 사마이는 나이는 비슷한데도 조조의 위나라에서 관직에 오른 것도 굉장히 늦고 그다음에 조조의 의심 때문에 굉장히 주저하고 큰 활약을 못하는 듯하다가 사실 조조가 죽은 이후부터 본격적인 활약을 하면서 약간 제갈량과 사마이의 활약의 시대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결국은 제갈량과 사마이가 만나게 되면서 후반부에 가장 박진감 있는 것은 두 사람의 결국 충돌이고 지략 싸움이죠.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 어떤 의미에선 소설의 가장 피해자가 바로 사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오정원 전투에서도 사실은 승자는 사마이고 물론 제갈량이 와병 때문에 죽음을 맞았지만 실전을 벌였어도 사마이가 승리를 거뒀던 것인데 그것을 나관중은 용납할 수가 없고 마치 제갈량이 살아있는 듯하게 꾸민 그거에 놀래서 혼비백산 달아나면서 심지어 소설에선 내 목이 아직도 붙어 있느냐 라는 그 유명한 말을 해서 얼마나 제갈량을 두려워하고 경계했는지를 보여줘서 그 유명한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중다를 쫓았다라고 하는 고사를 남기게 됐는데 정사에서도 그때 그 모멘트에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중다를 쫓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진짜 제갈량이 막 쫓은 것도 아니고 사마이가 내 목이 어딨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더 이상 굳이 추격하지 않고 이제 돌아가죠. 회군을 하는데 그거를 소설에서는 더욱더 희화화시키고 비겁하고 두려워하는 사마이로 표현해서 최대 수혜자는 항상 제갈량이고 그러네. 피해자는 바로 사마이로 한 거죠. 자손들이 결국 통일한 거잖아요. 통일한 건데. 네. 그렇죠. 네. 그럼 1위는? 네, 1위는 뭐 망설임 없이 제갈량. 제갈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니 뭐 3분 지켜도 몰래 있던 거고 남만 정벌도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었던 거고 원래는 아니고 위나라도 뭐 다 결국 실패하고. 정벌한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의 신출기몰한 병가적인 제갈량보다 사실은 촉한을 건실히 했던
법가적이며 유가적인 제갈량의 면모로서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게 좀 이제 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무장. 아, 무장. 야, 이거 3명 뽑기가 너무 어려울 텐데. 네, 이것은 뭐 단연 뭐 3위부터 3위부터. 뭐 3위. 야, 저는 뭐 상산 조자룡으로. 벌써 나온다고? 짜룡. 자룡이가. 자룡빠시. 네, 저 자룡빠거든요. 조은이 벌써 나옵니다. 제가 매 학기 수업 때 매년 수업 때 학생들에게 삼국지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 물어보면 그때 학생들이 다른데 요즘 압도적으로 젊은 학생들은 조자룡을 좋아하더군요. 저는 멋있잖아. 끝까지 촉을 위해서. 그렇죠. 비중도 꽤 많아요. 꽤 많아. 후반까지 많이 나와요. 네. 야, 2위입니다. 2위. 2위 관운장을 뽑겠습니다. 관우. 관우. 아니 정사의 황계 아닙니까? 그거 적벽대전에서 그 적벽대전에 그거는 뭐 황계 장군의 큰 공은 맞죠. 화공작전 정말 그건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럼 1위는? 네, 뭐 아무리 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밉지만 네, 여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여포. 야, 이 무장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고변이 무장 하나 뽑아본다면 1, 2, 3. 이거는요, 남자들은 거의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게 삼국지 게임에서도 여포는 99입니다. 방천하고 끼우면 100이 넘어가고 100 몇으로 가고 관우가 한 98, 97 되고 조은이 97, 96 됩니다. 거의 유사하게 말씀. 그리고 여포는 실제 적토마의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나중에 적토마가 관운장에게 가지만 그럼 무장만 2명 더 뽑아볼게요. 4, 5위. 탑3에는 못 들었지만 과감하게 탑5에는 들 수 있다. 누굴까요? 그래도 장비? 마초가 그래. 서량 마초. 그래, 마초 진짜 쩔었어. 쩔었죠. 얼마나 그 도원결의 주인공이 아니다 보니 그리고 후반에 합류해서 주목을 덜 받지만 사실 굉장히 강력한 정말 사람이 마초라고 볼 수 있죠. 자, 마지막 5위는요? 그 하우더 눈깔 뽑아 먹잖아요. 그래도 역시 만인지적으로 표현된 장비를 촉밭이네요. 아니, 너무 촉촉촉촉이네. 그만큼 정사에서도 장비를 대단한 무장으로. 그렇죠. 역사에서 만인지적으로 불린 세 사람 항우, 관우, 장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제갈량, 유비, 장비, 관우 이렇게 이제 통일을 못했다라는 거는 만인지적이 2명이나 있지. 하늘이 내린 재상. 그래서 3분지계로 만족하고 사실 지도를 보시면 유비관우 장비가 제갈량이 차지한 이 익주와 형주 일부 있지만 익주 지역은 완전히 동굴 속에 들어가는 듯한 사천분지의 땅이에요. 중원과 강동지방과 격절되어 있는 지형학적인 위치죠. 그런 점에서 익주 지역에 있으면서 천하를 도모한다는 건 저는 역사지리학적으로 본다면 이미 불가능했다라고 보는 거죠. 정사와 다르게 나관중 버프 받은 사람 있잖아요. 버프 순위. 버프라면은 정사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나관중이 쓰면서 과장되고 버프 받은 사람 있잖아요. 도움 많이 받은 사람. 3위. 3위. 네, 3위. 3위. 제갈량. 아니, 3위. 저는 3위 유비라고 봅니다. 유비. 아니, 왜요? 사실 유비는 한 개인의 역량으로는 사실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라는 그런 정통성, 그 점은 뭐 또 인정할 수 있지만 나관중은 이 촉한의 정통성으로 서술하면서 모든 이야기의 거의 70%를 유비를 주인공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역사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비는 냉정하게. 바로 소설의 수혜자다. 버프를 받았다. 나관중 버프. 자, 2위는요? 2위는 존경하지만 입술이 굉장히 떨리시구나. 네, 뭐 관우라고 볼 수 있겠죠. 관우. 촉밭인데 촉가이기도 하면서 애정인가 봅니다. 그렇죠. 예,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게 과장된 것도 그 촉한의 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촉이 중심으로 써지기 예, 때문에. 그렇다 보니 너무 실제와 거리가 멀고 관우는 물론 역사상의 또 인물이고 오늘날
중국의 민간 신앙에서 도교의 신으로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점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것도 결정적으로 소설의 영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소설이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부정할래도 소설이 출간된 후에 약 700여년 동안 문화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소설의 이야기를 믿고 그를 찬미하고 존중했던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문화사로 이미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정사와 현실에서의 좀 괴리는 좀 있다. 그렇죠. 예. 자, 마지막 나간중 법부 주인공 1위는요? 네, 1위는 뭐 저 자신이 빠지만 제갈량이 되겠습니다. 거의 제갈량은 나관중의 페르소나예요. 그리고 아마 그러네. 과거 시험에 그토록 떨어졌던 나관중은 제갈량을 통해 자신이 하고자 싶었던 그러니까. 자기가 되고자 하고 싶었던 한 인물을 완벽한 인물을 구상하고 그거를 더 과장했겠죠. 그 과장이 아니어도 물론 제갈량은 중국 역사상의 인물인 것은 사실이나 아주 건실한 행정가로서 면모보단 모든 전쟁의 무패, 전지전능한 신출귀몰한 전략가적 면모를 주로 강조했어요. 근데 그 점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히려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마무리는 사자성어로 해보겠습니다. 사자성어요. 예, 우리가 삼국지를 통해서 꼭 좀 알았으면 하는 딱 대표적인 거 하나만 뽑을까요? 뭐 우리가 이미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서에도 나왔던 삼고초려라는 말은 인재를 원하는 뭐 오늘날 기업도 그렇고 오호. 결국은 중요한 인재가 많은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인재를 얻고자 자신의 성의를 다하는 유비의 그 모습은 이 고사성어이기도 하지만 맞아. 되새겨볼 만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님께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뭐 그렇죠. 슈퍼 인재들을 뭐 구한다 그러잖아요. 예. 또 있을까요, 선생님? 뭐 많은데 뭐 사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에 많이 절묘하게 쓰는 바로 한중 전투에서 조조가 했던 계륵이죠. 게르. 게르.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예. 한중 땅은 그렇게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은 아닌데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니 아쉽고 이 양면성 이 점을 안타까워하며 조조가 그날 밤 군 진영 안에서 내뱉었던 말 그때 밤에 야식으로 왔던 게 닭고기였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보면서 닭을 보니 닭의 갈비뼈가 뭐 살도 별로 없고 근데 또 이게 맛있고 그 살이 그래서 이렇게 보며 아하 게르기로다 이 말은 바로 한중을 빗댄 조조의 말인데 사실 이런 건 우리 일상에 많이 쓰죠. 있잖아요. 예, 정말. 많이 있죠. 예, 버리기도 아깝고.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예. 좋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뽑자면. 하나 더요. 예. 네. 너무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닙니다.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또 7종 7금을 하나 더 들어갈까요? 그 주제 실종칠금. 7종 7금 맹획을 생포할 때 있는 고사성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실제랑 좀 다를 수도 있고 과장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갈량이 보여줬던 바로 관용의 미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 한 번의 실수 또 한 번의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 요즘 너무 그죠, 용서가 없어, 그죠? 네, 우리 사회는 실패가 너무 두렵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은 너무 긴장된 사회가 많고 경직됐는데 이제 제갈량의 경우 계속 기회를 줘보면서 마지막에 그가 그를 품게 되는 과정인데 이 점을 보면 우리가 오늘 좀 고려해 볼 만한 그런 고사성어 같아요. 아, 선생님 마무리가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예, 사자성어의 3개 중에 2개가 제갈량과 또 관련돼.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아.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대본도 없고 그래서 뭐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아닙니다. 아주 재밌게 또 예상하지 못했던 점들을 잘 짚어주신 것도 있고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유쾌했어요.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갈까가 좀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아닙니다. 뭐 한 게 있어요? 뭐 여기 있던 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뭐 그것을 뭐. 근데 끝으로 뭐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글쎄요. 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관계가 중요하긴 한데 그런 점에서 소설은 많은 부분이 허구는 있죠. 그런데 만약 저에게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연의 중에 어떤 것이 더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준 위대한 고전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소설 삼국지연의를 더 꼽고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사는
정말 일부 극소수의 최고의 지식인들만이 접했던 이야기인데 물론 이게 오리진이고 원전이 된 거지만 나간중의 소설이 잊고 있던 삼국시대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시 복원시켜주고 가장 핵심은 놀라운 환상적인 그 스토리텔링을 해서 많은 흥미를 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가장 많이 살아먹는 고전이 되고 끊임없는 문학 콘텐츠의 보고가 된 거죠. 그런 점이 저는 뭐 소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오늘 뭐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고 오늘 정말 그 선생님의 그 매력에 한껏 너무 즐거웠어. 듬뿍 빠진 그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쌤 다음엔 뭘로 뵐까요? 또 쌤 뭐도 네. 나와바리가 어느 쪽이세요, 쌤? 뭐 중국 뭐 문화, 고전 문화 뭐 다. 서유기, 수호전, 네, 뭐 다. 예. 의천도령기? 의천도령기 좋다. 중국 문화 전반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스님과 함께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영돈의 제목과 없음 TV 티치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